안녕하십니까. 저는 브랜든 깁스입니다. 주니퍼에서 오토메이티드 WAN 솔루션 비즈니스 부문장을 맡고 있습니다. 레이 모타님을 마셨는데요. ACG 리서치의 CEO이십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캘리포니아 날씨 정말 환상적이네요. 써니밸리라고 불리는 이유죠. 레이님과 의견 나누는 걸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서비스 프로바이더 업계 전반에 대해서 인상적인 식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서비스 프로바이더의 자동화 도입률이 어느 정도 되고 업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저변의 논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자동화가 업계 전반의 우선과제로 등극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단순화와 자동화를 여러 부분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자동화뿐 아니라 비즈니스 자동화, 다양한 프로세스의 자동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추진 동기는 고객이죠. 초유의 일입니다. 과거에는 기업들이 디지털 혁신을 얘기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객들의 요청으로 그 노력을 가속화하게 된 거죠. 비즈니스의 일관성과 서비스 수익성 때문입니다. 서비스 프로바이더들도 이제 이에 대응한다는 게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변곡점을 놓칠 수 있다는 리스크도 있거든요. 그래서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이를 도입할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결과도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72% 이상의 응답자가 네트워크 자동화로 서비스에 대한 고객 만족도가 향상되었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새로운 서비스의 TTD 소요 시간이 52% 개선됐고요. 가장 큰 고민거리인 OPEX는 평균적으로 32%에서 40% 정도 개선되었다고 답변했습니다. 자동화를 단순히 타스크 관리에 적용하는 게 아니라 보다 광범위하게 도입했을 때의 수치고요. 운영 효율이나 민첩성, 비즈니스 민첩성에 관해서는 정말 놀라운 수치죠. 네, 영향이 정말 크네요. 앞서 지난 2년간 이런 추세가 가속화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코로나 팬데믹 때문인가요? SP들이 갑자기 재택근무에 돌입한 영향도 있죠? 네,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이브리드형 재택근무 방식이 도입되면서 사무실에서 일하던 것만큼 잘 작동이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세그멘트 라우팅, 네트워크 단순화나 이런 자동화를 넘어서서 원격 근무를 하면서 깨달은 건 몇몇 브랜드들이 자기들이 자동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얘기를 해왔지만 실제로 사용해보니 파편적이라는 거죠. 사일로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도메인을 초월해서 크로스 도메인식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인식을 갖게 됐습니다.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 관점에서 생각하고 엔드 투 엔드로 자동화해야 된다는 것이죠. 보안이랑 비슷합니다. 보안 영역을 볼 때는 시큐리티를 엔드 투 엔드 전반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자동화는 물리적인 자산뿐만 아니라 버추얼 자산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사스 형태로 전환을 하려면 더더욱 그렇죠. 자동화에서 이제 서로 별개로 존재하던 사일로를 제거해 나가면 영향도 긍정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엔터프라이즈에 관한 언급도 해주셨는데요. SP들의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이 이런 자동화 유스케이스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유스케이스에 반응하는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몇몇 서비스 프로바이더는 고유의 유스케이스도 가지고 있습니다. 모바일 영역에서 네트워크 분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오픈랜이나 v랜이 점점 우선순위가 되고 있고 비용이나 캐펙스 차원에서는 이게 좋겠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운영 효율 개선을 위한 자동화를 미리 생각하지 않으면 리스크에 노출됩니다.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해서 확장성을 갖추고 새로운 수익권을 창출한다고 해도 자동화에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운영면에서 악몽이 시작됩니다.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은 이제 프라이빗 5G나 다른 유스케이스들도 생각해야 됩니다. 버티컬 엔터프라이즈 영역이죠. 이제 자동화는 반드시 첫 단계부터 고려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AT&T의 서버와 구글의 서버를 비교해보면 AT&T의 서버 한 대를 관리하는데 관리비만 연간 $600가 듭니다. 그렇게 큰 수치라고 생각하지 않으시죠? 그런데 가진 전체 서버의 수를 생각해보면 얘기가 다릅니다. 같은 서버의 관리비가 구글의 경우는 1센트입니다. 1센트 대 $600라뇨. 왜냐하면 구글은 처음부터 자동화, 단순화, 가시성과 컨트롤을 염두했기 때문이죠. 정말 차이가 크네요. 놀랍습니다. 네, 뭔가 조치를 AT&T가 취해야겠죠? 네, 이 이야기에 대해서 서비스 프로바이더 의견은 어떤가요?
네, 잘 통하는 게 뭔지를 봤습니다. 웹스케일러들이 어떻게 발전해 왔나를 본 건데요. 웹스케일러들은 처음부터 자동화를 생각하고 또 하이브리드 환경을 갖춰야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성장을 해왔거든요. 서비스 프로바이더 입장에서도 좋은 게 이미 레거시들이 있기 때문이죠. 이제 전환 시기에 있고 5G에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5G 소비자에 기반한 비즈니스 케이스가 아직 안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카펙스 지출을 회수할 수 없는 수준인 거죠. 그래서 오픈랜을 통해서 카펙스 지출을 줄이려고 시도하면서 동시에 프라이빗 5G에 대한 투자 같은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웹스케일러들이 과거에 플러그 앤 플레이 도입 때 어떻게 했는지를 보는 게 유용하겠죠. 엔드-투-엔드 마인드셋을 초기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분야를 살펴보면 특정 버티컬 분야들이 있는데 웹스케일러들이 잘하는 분야가 있어요. 텔코의 클라우드라든지 캐파나 컴퓨팅 등이 되겠고요.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은 되게 커넥티비티 레이어에 중점을 두죠. 5G나 와이어라인이 이에 포함됩니다. 또 엣지 서비스 레이어나 애플리케이션 레이어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웹스케일러들은 에코시스템, 생태계 조성을 잘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배울 것도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SP들은 어떻게 하면 그 생태계 안에서 웹 라이트 타입 커스터머가 될 수 있는지 고심해야 됩니다. 과거 몇 년 전만 해도 서비스 프로바이더와 퍼블릭 클라우드 오퍼레이터나 하이퍼스케일러가 물과 기름 같은 관계라고 얘기했거든요. 텔코사의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많은 오퍼레이터들이 가정을 조금 보태서 얘기하자면 퍼블릭 하이퍼스케일러를 경쟁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파트너십을 맺는 사례가 다수 있었죠. 말씀하신 걸로 미추어 보아서 이들 간의 차이점도 있지만 유사성도 보입니다. 퍼블릭 클라우드의 역할이 SP 자동화 영역에 그 역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역할은 분명히 있지만 신중해야 됩니다. 서비스 프로바이더 관점에서 보자면 내가 필요한 스킬셋을 갖췄는지 자문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누가 고객을 담당할지 결정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하고 신중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AWS, 구글, MS, 애저를 생각을 해보면 엣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클라우드 기반 전환을 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 하죠. 그리고 수익 분배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서비스 프로바이더는 현실적인 시각을 가지고 수익 분배를 하게 되면 고객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나를 물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SP들이 이제 스킬셋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속되어 온 그 도전 과제는 내가 스스로 네트워크 자동화를 도입해서 DIY를 할 수 있을까에 대답하기 위한 솔루션을 갖추는 겁니다. 스킬셋이 있거나 아니면은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파트너가 있으면 파트너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특정 서비스를 위해서는 내가 DIY 하겠다는 결정을 내릴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 네트워크 자동화를 지원해줄 벤더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에스퍼들이 이제 벤더들에게, 그러니까 대형 퍼블릭 클라우드 오퍼레이터나 라우터 벤더, 스위치 벤더, 옵티컬 벤더처럼 패키지 솔루션을 제공하는 벤더사에게 이제 좀 더 열린 태도를 가지게 됐는지 아니면 이제 자동화 솔루션을 내가 스스로 만들겠다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반반인 것 같습니다. 아주 성공적인 사례도 봤고 아주 처참한 사례도 봤습니다. 많은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이제 깨닫기 시작한 게 자사 고유의 제품을 만들면 누군가는 제품 지원을 해야 되고 유지보수 또 채용을 해야 되고 또 인력 관리도 담당해야 된다는 걸 깨달았죠. 그렇게 하면 결국 벤더사가 되는 거거든요. 문제가 발생하면 누구한테 전화하지 생각하면 자기가 고쳐야 되고 누구 목을 졸라 해결하지 하면 결국 자기 목을 조르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독자 개발을 시도하다가 더 이상 못하겠다. 내 목 조르기 그만두고 누군가 파트너를 잡아야겠다 하고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주 신입 CTO이던 시절에 리눅스가 처음 출시됐는데요. 내가 회사에 수백만 달러를 절약해 줄 수 있겠네? 나 이 운영체제 안 써도 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다가 점점 현실을 깨닫고 내가 개발해서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내 목 조르는 셈이네? 하고 깨달아서 벤더와 협업을 했습니다. 벤더들의 전문성이 도움을 받기도 했고요. 옵티컬 레이어나 그런 부분은 제가 전문성이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이미 스킬셋이 중복되어 있다는 면에서는 실책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보다 장기적인 큰 그림을 생각해보면 파트너사를 찾아서 협입하는 게 낫습니다. 잘하는 일에 집중하고 신뢰할 만한 파트너사를 찾는 게 중요하죠. 성과를 내고 서포트 이슈가 발생하면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는 파트너사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정말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DIY 차원에서 보자면 정말 다양한 레이어들이 있거든요. 테이코 클라우드 레이어 같은 경우는 자주 손댈 필요가 없겠고요. 또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레이어는 커스터마이제이션이 필요 없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SP를 위한 서비스들이 맞춤화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걸까요? 맞습니다. 많은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이제 자신들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인프라가 어떤 것인지에 무관하게 잘 작동돼야 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동화를 엔드투엔드 관점에서 도입할 수 있게 되죠. 이런 수준의 자동화를 이루면 서비스를 훨씬 더 빨리 딜리버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초장부터 이거는 내가 아키텍처는 이거는 쓰고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여기만 할 거야 라고 못 받고 시작해버리면 서비스 딜리버리에 드는 시간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잠시 타임프레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타임 투 서비스, 디플로이먼트 퀄리티 등이 요즘 초미의 관심사죠. 그래서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타임 투 디플로이먼트나 타임 투 서비스를 염두에 두고 다른 것을 서비스 형태로, 예를 들어서 SaaS 형태로 쓰기 시작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거는 SP들의 CapEx에 달려 있습니다. 타임프레임과 기회비용에 따라서 상이하겠죠. 왜냐하면 고객 획득 비용 차원에서 생각하면 서비스 딜리버리에 걸리는 시간이 길으면 길어질수록 고객 획득 비용이 높아집니다. 이사회 차원의 고민이고 SP들의 고민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고객의 평생 가치도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황을 가정해보면 관리형 서비스 계약이라고 치고 시장 진입이 늦어지게 되면 그 계약을 매수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늘어나고요. 아니면은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럼 딜리버리 타임은 그 시간대로 낭비되겠죠. 그래서 플러그 앤 플레이 타입으로 빨리 시장에 진입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엔터프라이즈 고객의 경우 시장 진입이 늦어지면 다른 방법을 찾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SP들에게 필요한 요건을 꼽자면 뭐가 있을까요? 몇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장 진입 속도를 높이고 서비스 딜리버리 소요 시간을 줄이고 비용 절감을 줄이고 복잡성을 해소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모든 게 중요하겠지만 우선순위는 뭘까요? 아니면 이게 하나에 집중해서 최적화하면 나머지는 그냥 갖추면 좋은 수준인 건지 궁금합니다. 두 가지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제가 서비스 프로바이더의 이사회에 들어갈 때마다 보는 건데요. 이 두 중에 하나가 안 갖춰져 있으면 논의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첫째는 나한테 비용 절감을 해줄 수 있는가입니다. 내 수익성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솔루션이나 솔루션군이 뭐냐입니다. 이렇게 되면 오픈랜이나 v랜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겠죠. 두 번째는 나에게 어떻게 수익을 창출해 줄 것인가입니다. 내 템 향상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입니다. 이제 프라이빗 와이어리스나 프라이빗 5G 논의가 이어지겠죠. 여기 인프라가 있으니 이거를 확장해서 GTM을 개발해달라는 식이 될 겁니다. 제가 말하는 두 가지 요건입니다. 신규 수익원을 창출해서 템을 향상시켜줄지 아니면 오펙스를 줄여줄지인 거죠. 네트워크 자동화는 이 두 가지 모두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익스피리언스의 퀄리티를 개선하는 것이 신규 수익원 창출의 관점에도 기여한다고 생각하는데요. SP들이 자동화를 도입하면 비용 절감뿐만이 아니라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시장 진입도 빨라지고 고객 경험도 개선하고 또 전략적인 무기로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네, 저는 이 익스피리언스의 퀄리티가 제가 전에 CTO로 있었을 때 간과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고객 경험이 2위에 올랐거든요. 우선순위로 따지면요. 고객 획득 비용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다른 건 이 고객 베이스를 어떻게 확대하고 유지할지입니다. 왜냐하면 고객 획득에 드는 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는 고객들을 어떻게 유지할지가 우선순위가 됐습니다. 고객 이탈은 고객 경험 불만족 때문에 일어납니다. 시스템 인티그레이터만 해도 너무 많기 때문에 대안이 많죠. 고객 입장에서는 고객 경험이 별로네? 그러면은 이게 클라우드에서 구동되니까 다른 업체를 찾아봐야겠다. 아니면 인티그레이터를 찾아서 내 스스로 해볼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2위를 차지한 게 된 거고요. 그래서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요소죠. 네, 정말 저도 꿈에도 생각을 못했네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 가지는 앞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엔드-투-엔드 접근을 해야 된다고 했고요. 사일로를 제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뭘까요? 미래 전망에 기반해서 생각해보면 몇 가지 또 필요한 요건들이 있습니다. 좋아. 이제 서비스 관점에서 엔드-투-엔드 관점에서 생각해봐야지 라고 하면 머신러닝이나 AI 같은 기술을 고려하게 될 텐데요.
저희들은 이 프로토콜이나 알고리즘이 지난 2, 30년간 얘기되고 개발되어 왔으니까 잘 알죠. 과거에는 이런 것을 도입하려면 박사급 연구원이 인하우스로 상주해야 했습니다. 또 수년에 걸쳐서 그 가치를 가시화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게 클라우드에서 구동이 됩니다. 클라우드 기반이기 때문에 크로스 도메인 관점에서 볼 수 있고 또 인풋 파라미터들을 살펴보고 어떤 게 필요한지 질문하고 또 클라우드로 보내서 복잡성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이게 미래의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대량의 인텔리전스를 클라우드로 옮겨서 크로스 도메인 차원에서 살펴보고 필요할 때 내려받는 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의 혁신이 계속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을 듣다 생각한 건데, 자동화를 사용을 하면 아주 복잡한 문제도 대중들이 이해하고 사용하기 쉽게 되는 것 같습니다. AI나 머신러닝 같은 복잡한 알고리즘도 이때는 박사급 인재가 필요 없는 자동화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됐으니까요. 자동화라는 게 아주 쉬운 일종 버튼 누르기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 입장에서는 자동화는 DevOps나 박사급 역량이 필요한 문제인데도 말이죠. 네, 맞습니다. 자동화와 또 AI, 머신러닝 분야를 언급하셨는데 과거에 사람들이 쭉 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하다고 얘기를 해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13살짜리도 아이폰 앱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인풋 파라미터를 넣고 클라우드를 전송을 하면 클라우드가 복잡한 모든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죠. 알고리즘을 알아서 사용하는 거고요.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비스 프로바이더들도 서비스를 개발을 하면 어떤 서비스건 잘 작동되는 인프라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혁신의 플랫폼이 있고 또 네트워크 자동화를 포함한 자동화가 가능해졌고 또 보안과 프로비저닝도 다 되기 때문에 이것을 복잡성을 대신 처리해줄 기제가 생긴 거죠. 이제 어떻게 서비스를 딜리버할지 또 GTM을 어떻게 전개할지 이것에만 집중하면 되는 식입니다. 정말 유익했습니다. 자동화는 중요하고 필수적이다. 또 단순화는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다. 또 사일로를 제거해서 엔드투엔드로 접근해야 된다. 보안처럼 전체적인 관점을 가져야 된다. 이게 미래의 도약에 중요하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레이님 고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여러분 감사합니다.